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과목 자유관리 및 관세벌칙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관세법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라고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보통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매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시 여기 보면은 자 매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폐기라고 하는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매각이랑 폐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의 가치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각을 하려면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폐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각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의 가치가 없거나, 그렇죠? 없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위해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 경우는 매각이 아니라 폐기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가치가 없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른 매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매각을 얼른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폐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글쎄요, 불편하면은 폐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뭐 매각을 빨리 시켜가지고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뭐 그것도 봐야겠지만, 폐기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렇게 불편한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인정하면 안 되겠죠. 다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현재 보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지, 상품 가치가 현재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고요.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갑자기 폐기를 하면 안 되겠죠. 라도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해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을 이제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폐기를 해야 되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관세 포탈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건 저희 관세법 제27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관세 포탈제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저희 법에 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즉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관세액, 그러니까 세액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는 과세 표준,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가지고 타고 있기 때문에 즉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세율을 다르게 신고하게 됐을 때는 관세 포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관세 포탈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정수입자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수입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완제품으로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부분품으로 신고를 하고 다는 경우에는 사실은 세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도 저희 관세 포탈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면은 저희 부정수입제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맞는 것을 고르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관세 포탈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즉 관세 포탈을 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관세 포탈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은 맞는 거죠. 포탈 목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포탈 목적으로 다 써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 관세 포탈제 말고도 저희 밀수입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밀수입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밀수입제가 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수입제라는 것들은 두 가지를 말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안 하고 수입을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고 수입 신고겠죠.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수입 신고는 했으나 수입 신고는 했지만 다른 물품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물품으로 수입을 신고해서 들어온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밀수입제가 적용이 되는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신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관세 포탈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밀수입제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세 포탈제를 범할 목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네요. 예비를 한 자는, 자, 이거는 저희 관세법 27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사범, 방조범, 그 다음에 예비범, 미수범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사나 방조를 한 자는 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범, 그러니까 여기 본죄를 저질렀던 자랑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 감경되는 형태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범 같은 경우는 본죄 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경감이 돼요. 이렇게 예비를 했을 때는 감경, 그렇죠. 감경해서 2분의 1까지 2분의 1을 감경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로 처벌한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 이게 핵심인 거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세율을 낮추게 했다는 겁니다. 관세율 같은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세액 결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정답이 라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 자, 이거는 관세 포탈죄가 적용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 몰수라는 이게 나왔어요. 몰수. 일단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관세 포탈죄가 적용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안 돼요. 몰수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몰수를 하는 물품들은 저희 밀수입제를 적용받는 물품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되지 않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분품으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여기 보니까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끊어볼게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회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수입 제한된 것들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완제품으로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게 세관장 확인 대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부정수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수입제.
부정수입제하고 사실은 혼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수입제 같은 경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수입 요건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피하는 방법, 회피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적용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부정수입제가 아니라 여기 보기도 나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저희 관세 포탈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나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완성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물품을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그 부분품이라고 했을 경우는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기는 할 텐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주요 특성을 갖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표에 관한 해석에 관한 통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통책 2에 나오는 부분인데 다시 써볼게요. 미조리 분해된 물품,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미완성, 불완전 물품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완성된 물품하고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조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완성된 물품은 아니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완성, 불완전도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요 특성이라 부르는, 즉 본질적인 특성이라 부르는 그런 완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고 분해돼 있고 완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완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라는 것은 완제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분품으로 분할해서 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보셨던 부정하게 수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관세 포탈제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내용을 적용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관 공무원은 관세범에 대하여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일단 그럴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건 맞죠. 세관 공무원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맞아요. 즉 관세범에 대해서는 이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관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법경찰관 관련된 그런 법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범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인을 말하거든요. 관세범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을 어겼거나 관세법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명령을 지금 위반하게 됐을 때 그때 그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한 자 있죠. 처벌을 받거나 처분받은 자, 형사처벌이라든지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저희가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세관 공무원이 행한다. 이것도 보기 많이 바꿔 나오거든요. 세관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경찰 공무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 인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나가 잘못된 거다. 나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수출이 금지품이 아닌 것은 이거는 저희 관세법 23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수출이 금지 물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거기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 가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첫 번째 나왔던 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화폐, 채권 등의 어떤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랑 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사유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많은 세 번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물론 저희가 마약류라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기는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관세법에 따라서 금지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령들이 있잖아요. 개별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쨌든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볼게요. 관세법 위반 범죄 물품 가운데 관세법 제28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즉 몰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참깨를 수입하였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지금 신발을 수입한다고 했는데 신발이 아니라 참깨라고 하는 것을 수입했다고 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관세 그 법을 어긴 것 중에 여기 보니까 수입 신고를 했지만 다른 것으로 신고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밀수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수입을 저지른 거네요. 밀수입죄 같은 경우는 저희 몰수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몰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아닌 거고요. 외국 여행 중에 물품 원가 2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휴대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봤을 때는 지금 밀수입으로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다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아서 장치한 중국산 원피를 납기로 인해 수입 신고 없이 사용하였다.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얼핏 봤을 때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수입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입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희 수입의 정의는 크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렇게 나누게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물품을 이렇게 반입하는 것, 국내로 반입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두 번째로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었고, 반입하는 게 있었고, 소비 또는 사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소를 봤더니 보세구역 바깥에 장치 허가를 받아서 장치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밀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여기 수입신고 안 하고 물품을 수입한 거기 때문에. 기금속 판매업자가 신고 없이 수입된 금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이건 뭐냐면 미수품 취득죄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몰수를 하는 대상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밀수를 한 물품이거나 또는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창고업자가 신고 없이 수입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수 물품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계산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답은 다가 돼요. 다. 여기에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수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물품을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 쓴 거죠. 일부러 중국산 원피라고 말을 쓴 것 같아요. 외국 물품을 의도하기 위해서. 근데 밀수는 맞기는 하지만
밀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몰수를 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그 밀수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저희가 밀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물품을 마음대로 밀수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원래는 보세구역 같은 곳을 경유하지 않고 오는 게 많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게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업무를 하겠다. 이게 물품을 이제 좀 이렇게 수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를 했다. 라고 하거나 반출 신고를 했다거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아서 장치했다고 했을 경우는 일단은 지금 세관의 관리를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절차를 어길 생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79조에 나와 있는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양벌 규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양벌 규정이라는 것들은 저희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떤 누군가가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위자. 어떤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감독하는 자, 감시 감독을 하는 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감시 감독을 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감시할 그런 의무와 그런 능력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을 한 자,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밀수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밀수입을 하게 되면 밀수입을 이렇게 그런 수입이라고 하는 행동을 저지른 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감독, 주의 의무를 주기 위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도 함께 양쪽으로 모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법인의 형태에서 법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표하게 되는 대표자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었던 그 행위를 저지른 자하고 대표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대표자는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행동을 저지른 자 플러스 대표자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함께 처벌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보면은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관세법 277조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제외한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 관세법 상에 보시면은 제11장에 벌칙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처벌받은 것은 제외하고 어떤 징역형, 벌금형을 받았던 그런 경우만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이게 사실은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자나가 아니고 대표자가가 되겠죠. 대표자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자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주의와 감독을 했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죠.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종업원과 함께 개인도 처벌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감시 감독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의 범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겠죠.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사실은 내용이 그럴싸하긴 한데 저희가 양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징역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벌금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가 해당이 안 된다고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정답은 지금 7번 문제가 되죠. 7번 문제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수품, 취득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미수품 취득제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봤던 거 생각해 보니까 병가하는 거 가능했었죠.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죠. 양벌 규정을 말했던 건데 이것도 대상에 들어가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미수품을 감정한 자도 처벌한다. 예비한 자는 본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미수범은 본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벌 규정은 아니었지만 여기 병가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물품 원가 이하의 벌금형 맞고요. 미수품 감정한 자도 처벌받는 거 맞고요. 예비한 자 미수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사범, 방조범, 교사, 방조, 이게 271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교사, 방조, 미수, 그다음에 예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얘네들은 본제에 준해서 감경하지 않아요. 얘만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로. 그러면 정답은 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답은 라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칙 규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범, 방조범, 예비범, 미수범 이 내용들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통고처분을 이행을 하면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1과목 때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복습 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관세 징수권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관세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 관세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소멸시효. 반대로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들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중단과 정지. 그러니까 저희가 중단이라 하는 것들은 리셋, 영어로 리셋을 말을 하는 것이고 정지는 퍼즈, 멈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단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이런 징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게 있을 때 그때는 중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통고처분을 하는 것들도 저희 중단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는 옳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이 있을 때는 공소시효는 중단이 아니고 정지가 맞아요. 정지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통고처분을 이행을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통고처분이라는 것들이 저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을 받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법정 벌금 최고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에 상당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 맞춰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가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었는데, 양벌 규정 말고도 저희 이제 벌금형하고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병가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보시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9조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269조랑 270조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1조랑 274조가 있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269조가 뭐냐면은 저희 밀수입제를 말하는 밀수입제. 밀수입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보게 되면은 뭐 금지품 수출입제가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그다음에 부정감면제, 부정환급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70조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 포탈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세 포탈제랑 이제 부정수입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부정수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0조 2 같은 경우는 가격 조작죄를 말하게 되고요. 71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었던 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어떤 미수범, 예비범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교사범, 방조범. 74조 같은 경우는 미수품 취득죄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조작죄는 70조의 2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위신고죄라고 하는 것은 276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나로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관세포탈죄는 70조, 부정수입죄도 70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70조 1항이고 얘는 2항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밀수입죄 같은 경우는 269조의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이 됩니다. 정답은 나로 골라주면 될 것 같죠. 허위신고죄는 276조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라와서 보고 올까요? 병과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거였고 여기 보니까 지금 미수품 취득죄라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병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은 269조에서 271조까지 274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69조랑 270조랑 270조에 2, 그 다음에 271조, 그 다음에 274. 여기서 말하는 것은 274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병과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복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발. 글쎄요,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고발 사유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왜 중요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관세범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고발이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기가 첫 번째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제 무자력 고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자력 고발. 다시 표현을 쓸게요. 여기를 이쪽으로 빼오겠습니다. 무자력 고발이 나오죠. 무자력 고발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보처분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위반 사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금전적인 것으로 벌금형으로 부과를 하는 처분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통고 처분을 하더라도 이행을 못하니까 당연히 고발이라고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무자력 고발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징역형에 대한 것들은 통고 처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고처분은 벌금형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범죄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고서를 받았죠.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 있잖아요. 불이행했을 때도 고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을 때도 그런 말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일단은 가랑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통고 처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통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고라는 것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고발로 이어질 텐데, 통고를 하려고 봤더니, 통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소나 고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고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도 통고 자체를 못하는,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 다라는 전부 고발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볼게요. 관세 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성립이 된 건 맞긴 하네요. 그런데 고발되기 직전에 통고 처분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고발을 하기 직전에 통고 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어쨌든 고발하기 전에 이행은 된 거잖아요. 당연히 마는 고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쭉 볼게요. 나 운영인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세관장은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관세법 시행령 176조 규정에 의해서 장부 비치를 하고 기록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 물품의 반출입 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좀 올려서 볼게요.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보세구역의 운영 상황의 점검은 생략하지 않는다.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겸품 반출 신청 절차를 생략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볼게요. 맞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가로 보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질서를 어긴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취소를 할 정도로까지 보지는 않아요. 이건 좀 경미한 어떤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가 됐어요. 지금 반출입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생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장부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생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자유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청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운영사항의 점검은 생략하지 않는다.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에도 생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지금 기본적으로 답은 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보세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세사 시험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보세사는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겸직 금지, 겸임 금지라고 말을 쓸 수 있겠네요. 다만 이게 원칙이긴 하죠. 다만 영업용 보세 창고인 경우 보세 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한 거 느낌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일단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의 경우에 세관 개청 시간과 해당 보세 구역 내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용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화주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을 말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세관에서 개청이 있다, 세관 개청을 한 그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다음에 보세구역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보수 작업이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체 절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작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관장의 업무 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해야 되고요. 세관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세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구역에 이제 출입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해서는 안 된다
그쵸? 저희가 이번에 그 관세법 165조의 2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죠.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서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이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세사가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지키는 것들도 필요한 게 맞죠. 그러면은 정답은 가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가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방법, 원칙은 겸임이 안 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겸임할 수 없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영업용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자가용일 때는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세 창고는 영업용하고 자가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주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임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자가용의 경우에는 자기 업무 범위에 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답은 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